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논산훈련소 헐떡고개 초소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저는 2007년 강원도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대한 곳은 강원도가 아니라 논산입니다. 저는 논산으로 입대해서 한 달간 군사교육을 하고 지뢰병으로 분류되어서 후반기 교육을 한 달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병대대 쪽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은 한번 오르면 장병이 헐떡거린다고 해서 헐떡고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밤에는 헐떡고개 근처 탄약고에서 기관병 1명과 그리고 훈련병 2명이서 함께 야간 근무를 섰는데 근처에는 작은 팔각정과 넓이는 딱관 크기 정도이고 높이는 보통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오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기관병과 1명의 훈련생은 팔각정 안에서 보초를 섰고 저는 거기 구덩이에서 보초를 혼자 서게 됩니다. 그곳이 밤에 불도 없고 불이 꺼진 건물과 숲이 섞여 있었기에 팔각정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서 꽤 으슥하지요. 전 직사각형 끝에 서 있었는데 뒤쪽에서 한기가 느껴지게 되어 가끔씩 돌아보면서 무서움과 서러움에 떨며 그날 근무를 섰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강원도로 자대를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때 일을 잊게 되었는데 제가 상병 때 그곳 출신 후임이 오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훈련이라든지 헐떡고개 등 이것저것을 물어보다가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근무 섰던 탄약고 초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떠나고 몇 개월 후쯤 기절하거나 오발탄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오발탄 사건이 많은 장소는 제가 보초를 섰던 그 구덩이였다는데 거기서 보초를 선 사람들 증언들이 하나같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으면 등 뒤에서 사각사각하는 흙을 파는 소리가 났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검은 형체의 무언가가 흙을 열심히 파다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고 합니다. 다들 그걸 보고 기절하거나 총기 오발 사고가 나서 결국은 초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덩이 근처에서는 도대체 어떤 귀신이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오발탄 사고 같은 것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가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근무 중 느껴진 한기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각사각 흙을 파는 소리, 그리고 검은 형체의 무언가가 흙을 파다가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을 목격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후 기절하거나 오발탄 사고가 잦아져서 초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편의점의 손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였는데 손님이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LPG 충전소가 있고 옆으로는 주유소가 있었기에 그쪽에서 일하는 알바생만 간간히 들르면서 야식거리를 사고 맙니다. 시간대는 새벽 4시 정도였고 이 시간대가 손님이 가장 없을 때였기에 폰으로 게임하면서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이때쯤에 열리지도 않던 출입문에 달려있던 벨이 갑자기 울리더니 이내 그칩니다. 전 바람 때문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청소할 준비에 들어갔지요. 바닥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려는 찰나였고 얼음컵에 따라 마시는 커피팩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맨 위에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뭐지 하고 보았더니 웬 커다란 사마귀의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당히 당황했던 것이 그 크기가 웬만한 벌레보다 컸습니다. 길이만 중지 길이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마귀가 풀숲에선 자주 보는 곤충이긴 하지만 제가 있던 편의점은 도심 한복판이었기에 풀숲은 없고 풀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귀를 죽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출입문을 열고 날려보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마귀는 이쪽을 향해 보고 있었고 그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바깥으로 다시 고개를 내밀었는데 사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속으로 좀 놀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편의점 입구 쪽에 어닝 위를 보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날려버린 사마귀가 어닝 위에 버젓이 서 있었고 1분도 안 된 그 잠깐 사이에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게 됩니다. 사마귀는 곤충 중에서도 비행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서 높이 올라가는 게 힘들고 크기가 크니 눈치를 채는 것도 쉽습니다. 결정적으로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느낌까지 왔고 그렇게 아침이 돼서 바깥 청소할 때까지 사마귀는 그 자리에 쭉 있었지요. 날이 밝아지니 슬슬 담배 손님이 한두 명씩 오고 갔으며
그 중에는 자주 오시던 택시기사분도 계셨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사마귀 얘기를 꺼냈더니 기사분께서 이러시더군요. 온 손님을 쫓아냈구만. 사마귀도 쉽게 함부로 할 곤충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셨고 그래서 그런지 내심 좀 찜찜함이 느껴집니다. 퇴근하면서 어닝 쪽을 쳐다봤을 땐 사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묘한 경험이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마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귀신. 울산의 어느 고등학교는 직업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괴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괴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괴담은 몇 기수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5층 501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신설이 되고 얼마 후에 일기 선배님들이 입학하게 되었고 처음 시작은 여름방학이 끝마친 날이었습니다. 일기생 선배가 사감실에 열쇠를 가지러 갔는데 열쇠가 없었고 다른 룸메가 먼저 들어갔나 보다 싶어서 501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서 501호 안으로 들어가 보니 2층 침대 위에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층 침대 위에 팔과 다리가 빠져나와 있었지만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선배가 책상에 짐을 풀면서 보니까 친구가 자는 사람치고는 너무 심하게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날 놀리려고 자는 척 하나 보다 싶어서 무시로 일관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은 하나인데 다리가 3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 불가능했고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실루엣이나 크기는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기괴한 팔과 다리가 계속 뒤적거리는 것을 보던 선배는 바로 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당장 기숙사 통로로 향해서 갔습니다. 통로에서 501호 창문을 바라보니 친구가 자는 모습은 보이는데 방 안에서 보았던 팔다리는 이불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선배는 용기를 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방 안에는 자던 사람이 이불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불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501호에 대한 괴담 이야기는 기수를 타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기숙사에서는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위를 눌리는 정도가 501호가 가장 심했습니다. 특히 2층 침대 중에 에어컨 밑에 자리가 가장 심했고 초기 선배님께서는 가위에 시달리시다가 결국엔 참지 못하고 무당을 불러 부적을 붙이셨습니다. 그 뒤로 가위를 눌리는 일은 줄어들었으나 밤이 되면 부적이 붙은 벽 쪽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초기 선배님이 졸업하시고 그 뒤로 사기 선배님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이 해졌고 사기 선배님께서 보기 흉하다며 그 부적을 떼어냈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부적을 떼고 며칠 뒤에 사기 선배님께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기 선배님이 들어오게 되었고 오기 선배님의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기숙사를 둘러보시려고 5층의 선배님 기숙사로 같이 향해 가던 도중 오기 선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501호에 잠시 멈춰섰고 그것이 의아하게 느껴진 선배님께서 왜 그러냐고 묻자 어머니께서는 혹시 이 방에 부적을 붙였다가 떼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한 여자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각 기숙사 방마다 쓸데없는 귀신 이야기가 많지만 501호에 나타나는 귀신은 오로지 여자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2층 에어컨 옆에 침대에서 주무시는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적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선배님이 주무시던 도중에 다리가 무거워 얼결에 잠에서 깨었는데 어느 한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면 원피스나 소복 중에 하나를 입었고 이 선배님이 봤던 여자아이는 원피스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눈이 마주치셨지만 환각이겠지 싶어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1층 침대에서 자는 친구가 소란을 떠는 게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귀신을 본 게 신기하다는 것이었지요. 웬 귀신이냐고 물어보니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2층 침대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정도이지만 501호는 실제로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잠깐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인지 귀신을 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탄약고 괴담. 저는 현역 육군이고 경계 근무가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소규모 대대라서 경계 근무라곤 위병소와 탄약고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선후임 간의 갈등으로 탄약고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2007년쯤이라고 했던가. 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탄약고 위치가 다른 곳으로 변경됩니다. 병사들이 탄약고에서 귀신이 나타난다고 누구나 한결같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탄약고 위치가 변경될 일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간부들까지 귀신을 보게 되어 결국 초소와 탄약고의 위치를 재배치합니다. 이후 현재로 와서 제 이야기입니다. 하필 그날은 제가 야간 탄약고 근무가 있는 날이었는데 애들이 10시에 소등하자마자 귀신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잠기가 유달리 밝은 저는 빨리 잠들지도 못하고 동기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들어야 했습니다. 내용은 동기 병사 A가 경계 근무 도중 새벽 3시경에 장화 철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날은 비가 전혀 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흙을 질퍽거리며 뛰어가는 장화 소리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겁이 없었던 A는 근무를 같이 서던 전우조와 함께 소리가 나는 탄약고 초소 뒤로 향했고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초소 뒤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순간에 뚝 하고 소리가 끊기게 됩니다. 저희 탄약고 감시초소의 근처에는 유류고가 있었고 이 유류고는 부대 담장과 맞붙어 있어서 되돌아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초소 뒤편에 서 있는 경계 근무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초소 바로 밑에 기둥에 숨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조사수가 내려가서 살펴보아도 그 무엇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제 근무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죠.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제가 부사수였고 2주 빨리 들어온 동기가 사수를 맡아서 근무를 서는 중이었는데 부대 막사 방향에서 총소리 같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포상 휴가를 얻을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전기를 들고서는 지휘 통제실과 근처 초소에 모두 보고를 합니다. 저희 부대가 상점제도가 관대한 편이었기에 이런 근무 도중 발생한 특이 상황 보고만 철저히 해줘도 휴가 하루치에 해당하는 상점을 퍼줬습니다. 저 또한 부대 바로 옆에 고속국도가 있어서 타이어 펑크 터지는 소리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전화를 받은 위병초소 조장과 위병소 근무자들 2명을 합해서 총 3명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던 당직 사령과 부관, 상황병과 CCTV 감시병들 전부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지요. 이 소리는 탄약고 근무자들밖에 못 들었던 것이기에 결국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저번 주 월요일 새벽에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장화 소리를 들은 병사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 다른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새벽에 근무를 서는데 1시쯤에 어디선가 진흙탕에서 걸음을 옮기는 소리와 함께 단독 군장의 쇳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수인 이 병사가 부사수 병사의 총이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고서 가만히 있어보라고 제지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화 소리와 함께 소총의 멜빵고리가 여기저기 부딪히며 나는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부사수 병사를 데리고 초소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초소 뒤편에서 바로 앞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쇠마찰음과 장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소 바로 앞에서 끊어졌다고 하네요. 현재로서는 탄약고 초소에서 겪은 이상현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솔직히 두려우면서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시체. 친구 B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취방을 싸게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이기도 했고 주위의 교통편도 편하게 뚫려있는 명당 중의 명당이지만 운이 좋게 그 자리에 방을 얻었지요. 가격이 너무나 싼 것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은 들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동안은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B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강의는 물론이고 자주 가던 음식점과 술집,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B의 절친한 친구였던 친구 A는 B가 걱정이 되었으나 뭔가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딜 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A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B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크를 하고 B를 불러보아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B가 정말 어디 간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가려다가 무심코 자취방의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자취방에 벽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전혀 묻어있지 않고 오직 문고리가 있는 높이의 벽에만 붓으로 빨간 물감을 묻혀 점을 찍은 것처럼 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침대에는 B로 보이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A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침대로 향합니다. 한 손으로 이불을 걷어 올리려 했지만 이불이 쉽사리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불에 붙은 그것과 이불이 한 덩이가 된 것처럼 무거웠기에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불과 한 뭉치가 된 그것을 들어 올린 순간 묵직한 소리를 내면서 이불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것은 온몸에 피치를 한 채로 죽어있는 B의 모습이었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한데 몸에서 흐르는 피가 굳어버리게 되어서 이불과 몸이 붙어버린 겁니다. B의 모습은 눈이 퀭하게 떠져 있었고 죽기 직전까지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당연히 첫 발견자인 A를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자 의심을 거두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B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지극히 멀쩡했으며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의 열 손가락은 전부 터져 있었습니다. 벽에 묻은 피는 전부 B의 것으로 양으로 치면 그의 체내에 있는 혈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B는 자취방의 벽을 손가락이 다 터져나가도록 두드리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것이었지요. B는 그 자취방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문고리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고리 높이의 벽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그곳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속에 숨었으나 흘린 피가 너무 많아 죽었을 것입니다. B는 자취방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여동생.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학생일 때 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었고 돌아가신 조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던 옛날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밑에 상가가 있는 2층 집이었는데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삼촌이 가끔 관리만 하시고 사용되지 않던 집입니다. 그때부터 딱 한 달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살고부터는 가끔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를 가려고 길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검은색 자동차 옆에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문득 다시 뒤돌아보면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길 주변에는 강렬한 빨간색의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고 그 여자가 있었던 곳은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날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나서 돌아봤더니 이번엔 새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수험생이었고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신경 쓸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고 여기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자던 방은 조부모님들이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던 방으로 혼자서 생활하기엔 좀 크지만 딱히 남친 말고 사용할 사람도 없었기에 혼자 사용하고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남자친구를 내려다보고 있던 어떤 꼬마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 꼬마아이는 6살 정도의 여자아이였는데 그것을 보고서 동생이네 라고 생각했고 그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고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은 저렇게 작지 않은데 갑작스레 깨닫게 되었고 놀라서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사라진 후였지요. 다음 날 아침에 뭔가 이상해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답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낳으시고 지금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유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나 느낀 적도 없었는데 그 집에 있었을 때에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본 어떠한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움직임이 없고 특정한 색채가 있으며 잠시 눈을 떼었다가 다시 보면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유령선. 1974년에 여객선 라스트레스 마리아스가 에스파냐 해상에서 사고를 당했고 선박은 수백 명과 함께 침몰합니다. 오늘은 이 여객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9월 28일에 영국의 사우스웨일스 지방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윌립톤에서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밤 9시경이 되자 등대를 밝히고 있던 앤드루 펄머는 갑작스레 한 대의 대형 여객선이 나타나자 놀라서 신호를 보냈지만 배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항구로 다가왔습니다. 앤들룩의 무선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항구의 직원들이 배에 신호를 보냈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형 여객선은 그대로 항구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배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배에서는 아무도 내리는 사람이 없었지요. 당시 신고를 받고 온 영국의 해양청 관리들은 배의 모양과 이름을 보고 조사를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배의 이름은 라스트레스 마리아스라는 여객선으로 1974년 수백 명을 태우고 항해를 하던 중 스페인 앞바다에서 원인 불명의 이유로 실종된 배였습니다. 16년 전 실종된 배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튿날에도 조사단들이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배 안에 들어간 조사단은 더욱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직면했는데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의 어느 곳을 찾아봐도 사람들은 없었고 어떻게 배가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배 안에는 곳곳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점점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꼈으며 40분 정도 지나자 곧 내려왔습니다. 이 조사단 중 몇몇은 심한 환청에 시달려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였고 해양청은 이 배가 어디서 왔는지 해군에 요청했는데 해군의 레이더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배는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 지방의 45km 근처에서 갑작스레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배를 조사하기 위해 영국의 정보부가 조사에 들어갔으나 무슨 일인지 배의 입구가 열리지 않아서 조사에 실패합니다. 당시 배의 문을 열기 위해 용접기까지 동원했으나 문을 열 수 없었지요. 이후로 라스트레스 마리아스는 이틀 정도 정박해 있다가 9월 30일 저절로 움직여 새벽 안개 속에 휩싸인 뒤 사라집니다. 당시 레이더 기록을 조사했지만 배가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사라지고 난 후에 아론조 웰스먼이란 중년 남성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는데 조사 결과 이 사람은 과거에 라스트레스 마리아스호에 탑승하려다가 갑작스레 일정을 취소해 화근을 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배가 나타날 때부터 환청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배가 사라진 날 실종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라스트레스 마리아스가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 배의 이름을 남긴 사람을 태우러 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 배의 실체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할머니 집의 귀신. 얼마 전에 외할머니를 뵙기 위해 오랜만에 시골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온 외할머니 집은 어릴 적에 보았던 그대로였지만 저는 외할머니 집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어릴 적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외할머니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외할머니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외할아버지께서 만든 인공연못이 있었지요. 대문을 들어서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류나무도 한 그루가 있습니다. 마당도 넓었고 조그마한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에게는 외할머니 집이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이었고 아마 67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석류나무 옆 담벼락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고 외할아버지께서 담벼락 밑에 화단을 만드신다며 벽돌을 쌓아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벽돌 위로 올라서면 담벼락 너머가 훤히 보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는 다른 노부부께서 살고 계시는 집의 마당이 보입니다. 저는 항상 마당에 누가 있는지 두리번거리곤 합니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저는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담벼락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저는 무서웠지만 조심스레 벽돌을 밟고 담벼락 너머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그리고 담벼락 너머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담벼락 너머에는 여성의 모습을 한 사람 형체가 옆으로 눕다시피 한 자세로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팔 다리가 기괴하게 꺾여져 있었고 눈 쪽은 뻥 뚫려 있었으며 입 또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 또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고 도망을 가면 쫓아올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고 저를 담벼락 밑으로 황급히 끌어내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제 외할머니였지요. 할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고 그때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다가 대시며 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시며 담벼락 너머를 보셨는데 저도 할머니 손과 팔을 붙잡고 담벼락 너머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외할머니께서는 그것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정말 이상한 점은 제 기억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제 기억을 일부러 지운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잊고 살다가 외할머니 집을 오랜만에 온 것과 동시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외할머니께 이 일을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졌던 기억은 물론이고 지금 와서야 그때 그 일이 생각난 이유도 궁금하지만 계속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9번째 이야기, 지방령. 이건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들어갔던 중학교는 살던 집과 가까웠기에 입학했을 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학교 괴담이 돌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귀신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 남자 중학교는 체력장을 하다가 죽은 선배가 한밤중에 학교 운동장을 계속 뛴다거나 방송부 일을 하다가 죽은 선배가 유리창 너머에 보인다든지 아무튼 그런 남자 귀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특이하게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이 돌았고 여학생이 이 학교를 다니다 죽을 리가 없었지요. 우리 학교가 옛날에 공동묘지터였다고 하기에는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욱 괴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다가왔을 때쯤에 친구들이랑 몰래 술을 마시려고 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서 조금 일찍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운동장 귀퉁이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봉에 배를 대고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친구가 심심해서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처음엔 이상한 이유를 못 느꼈는데 걸어가면서 자세히 보니 철봉에서 운동하고 있던 사람은 여자였던 것이었지요.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중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돌고 있었는데 그렇게 철봉 위에서 천천히 도는데도 머리카락은 땅에 닿지도 않았고 등에 고정이라도 해둔 것처럼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웠던 건 그 철봉이 2m 정도 되는 높은 철봉이었는데 여자가 철봉에서 돌 때마다 땅에 닿을 듯하는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도 못 가고 얼어있는데 그 여자가 뭔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눈물까지 글썽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 내려, 내려달라고 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절규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랐고 저는 얼어있던 몸이 풀렸기에 집으로 울며 도망왔습니다. 그때 봤던 여자 때문에 한동안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갔습니다. 물론 그 운동장 쪽은 쳐다도 못 봤지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쩌다 그 여자는 남자 중학교에 한이 남아있던 것일까요? 10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살인마 괴담. 이 아파트는 싼 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1층에서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문도 그리 튼튼하지 못해서 4층에 사는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갔지요. 물론 다음 날이면 4층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내가 있는 13층까지 울리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났지만 다음 달이면 새로 교체하기에 참으라고 관리인이 얘기합니다. 늦잠을 잤던 날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지각을 했던 나를 생각하면 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었기에 마치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어제부터 요란스러웠던 하수관 공사 중에 인부가 실수로 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내일까지는 전화와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 생각이었는데 휴대폰도 AS를 맡긴 상태이고 전화를 하려면 한참 걸어 내려가서 공중전화를 써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밥을 차리기는 귀찮았기에 내려가서 전화를 하려고 나와보니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습니다. 저녁 때는 고쳐지지 않을까. 나중에 시켜 먹기로 생각하고서 늦은 브런치는 라면에 찬밥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라면 물을 올리고서는 잠깐 베란다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수관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무언가가 보였고 자세히 보니 전기톱을 들고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던 인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끓는 물에 라면과 스프를 털어 넣는 도중에 띵동 하며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지고 1층 여대생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곧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리면서 전기톱 소리와 무엇인가 갈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까 전기톱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인부가 아니라 살인자였다는 건가? 생각해보니 오늘은 공휴일이었고 공사 현장엔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새 라면은 다 불어버렸지만 나는 라면을 버리고 다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살인자가 아직 1층에 있다면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상황이기에 그대로 마주칠 것입니다. 전화도 없어서 신고도 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았고 놈이 이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는 놈이 돌아가기를 바라며 창문으로 입구를 내려다봤지만 나오는 사람은 없었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 후에 비명이 들립니다. 그 비명 소리는 2층에 사는 할머니의 목소리였고 곧 전기톱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할머니의 비명이 찢어지듯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잠시 후 또 다시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울리고 바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또 비명이 들렸고 이번엔 3층의 아주머니 같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아주머니가 괴롭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울려 퍼졌지요. 또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고 잠시 후에는 4층 사는 아저씨의 큰 목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층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동안 조용해지면서 나는 점점 두려워져 갔습니다. 이놈은 뭘 원하는 건가? 왜 아파트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기에 도망갈 방법도 없었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계단밖에 없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놈과 마주칠 것이었고 외딴 곳이라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이번엔 비명 대신 초인종 소리만 여러 번 울렸고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렇다면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를 죽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놈은 갈 것이었고 비겁하지만 나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걸까? 왜 다들 바보같이 응답을 한 것일까? 또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6층 같았습니다. 6층에 사는 학생은 아마 아르바이트를 나갔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7층입니다. 7층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는 아저씨가 살고 계십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저씨는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지만 아저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기톱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또 다시 아저씨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아저씨는 응답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라친 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또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층과 9층에서는 초인종 소리만 들렸지만 8층은 빈집이었고 9층은 어제 가족여행을 갔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층에서는 비명과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초인종 소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때였고 전기톱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11층 아가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분명 나처럼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다가 도망을 치려던 도중에 계단에서 마주쳤을 것입니다. 11층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만 들렸고 아마도 11층 아가씨가 도망칠 때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층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놀러 간다고 하셨기에 초인종 소리가 2번 들렸지만 조용히 넘어갔고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소리가 나도 조용히 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차피 집안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만 않는다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잠시 후 걸음소리가 문 밖에서 멈췄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현관을 응시합니다. 그때 갑자기 우유 투입구로 뭔가 쑥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고 정확히는 1층 여대생의 손입니다. 나에게 말한 적이 있던 커플링과 독특한 네일아트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신음을 삼키며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당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있었지만 잘린 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지요. 청각장애인이었던 7층 아저씨가 소리를 지른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고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놈은 13층이 끝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2위는 옥상입니다. 놈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겁에 질린 나는 제대로 도망가지 못할 게 분명했기에 위층이 옥상이란 것을 놈이 알면 분명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가는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갑자기 놈이 발걸음 소리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나는 살인마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녀석이 뭔가 눈치를 챈 걸까? 그렇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어쩌지? 또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놈이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떠나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베란다 쪽으로 몸을 향합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검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1층 여대생이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목이 잘려나가서 그녀의 머리만 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목은 밧줄로 묶여서 옥상에 매달려 있었고 시퍼렇게 변한 입과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